나는 조선의 참혹한 현실을 알리고 내가 남조선에 온 이유를 밝히기 위해 회고록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조선인민들이 김정일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 투쟁에 나서는데 나의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황장엽의 회고록.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나는 김정일이 내 생활 습관을 잘 알고 있다는 걸 알았으나 한편으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하여 기분이 오싹했다. 내가 말하지 않은 것들도 누군가의 보고로 김정일이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루는 김정일이 오랜만에 나를 술자리에 불렀다. 한창 연회가 무르익는데 김정일이 나더러 들으라는 듯이 황 비서가 술을 한 잔 쭉 마시는 걸 보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동료들이 내 양쪽으로 달라붙어 강제로 술을 먹이려고 난리였다. 나는 입을 꼭 다물고 그들이 붓는 술을 절대로 입에 넣지 않았다. 그러자 술이 흘러 옷이 젖고 말았다. 동료들이 질려 물러가자 이번에는 김경희가 나섰다. 나는 그녀와의 관계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가 무안해하지 않게 하려고 조금 마시는 척했다. 그걸 본 김정일이 직접 나서면서 자기가 책임지고 마시게 할 테니 다들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었다. 김정일은 자기 자리에 있는 술병을 들어 따라주면서 덧붙였다. 버티려면 끝까지 버텨야지 경희가 먹인다고 마시면 되는가 하는 것이었다. 듣고 보니 그 말이 맞아 그가 따라준 술을 눈 딱 감고 입에 털어넣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술은 맹물이었다. 아마도 김정일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의사의 권고가 있어서 색깔만 술과 같은 맹물을 마시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물론 간부들은 모르고 있었다. 술 파티는 김정일의 개인 생활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곳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자유분방하고 서방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일면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김정일은 철저한 독재자이고 봉건적인 사상의 소유자이다. 그의 사생활이 방탕한 것을 놓고 현대적 감각이 있다고 보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의 자유분방함은 제왕들의 그것과 다름없었다. 언젠가 김정일은 나에게 내 집사람이 진심으로 김경희를 돕듯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나는 도와주기로 약속하면서 인텔리 출신인 나는 앞으로도 인텔리로 복무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그는 그래도 괜찮다고 했다. 1984년 나는 김일성을 수행하여 중국을 방문해 당시 총석이었던 후야오방과 원로 덩샤오핑을 상대로 회담한 적이 있었다. 김일성은 중국 측에 대해 특별히 원조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다만 북한의 정세와 대남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미국의 태평양 정책을 놓고 의견을 나누었다. 덩샤오핑은 여전히 명석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맑았으나 귀가 어두워서 후야오방이 그의 귀 가까이에 큰 소리로 말해주고는 했다. 김일성이 나에게 수행하도록 한 것은 새로운 국제비서를 중국 간부들에게 소개하려는 목적인 듯했다. 한편으로는 내가 중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서 국제비서가 된 후로도 중국과의 친선을 더욱 다지기 위해 노력해온 사실을 김일성이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김일성을 수행하여 중국 정부 요인들의 얼굴을 익힌 나는 다음에 국제비서로서 중국을 공식 방문했다. 고대 문화의 중심지였던 서안을 감명 깊게 돌아보았고 후야오방 총서기와 회견도 하고 그가 마련한 연회에도 참석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도 내 관심은 온통 중국이 실시하고 있는 개혁 개방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는 데 있었다. 중국의 주요 지도자의 한 사람인 차오스와 나는 이미 서로 안면이 있었다. 그는 나에게 5년 후에는 중국이 많이 달라져 있을 테니 그때 다시 꼭 방문해달라고 권했다. 5년 후가 아니라 당시에도 중국이 이미 달라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만난 중국인들은 모두 자신감에 차 있었고 어딘지 활기가 넘쳤다. 중국에서 돌아온 나는 중국의 개혁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은 김일성 부자가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북한도 하루빨리 개혁 개방으로 나가야겠다는 강한 충동을 받았다. 나는 중국이 제2의 혁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과 덩샤오핑이 위대한 공적을 쌓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나는 틈틈이 국제부 요원들과 주체사상연구소 연구원들에게 변화하는 중국의 실상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정신을 일깨워 주려고 했다. 나는 주체사상 대외 선전을 강도 높게 전개하기 위해 주체과학원 청사를 건립해 줄 것을 김정일에게 요청했다. 나는 이미 어느 조용하고 아늑한 골짜기를 새 청사 부지로 점찍어둔 터였다. 그곳은 청사가 있는 평성시의 유학생 기숙사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하지만 김일성이 그 부근에 있는 과학원을 현지 지도하면서 청사 부지로는 마땅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황장엽은 왜 이런 산골에 주체과학원을 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더 좋은 자리를 구해보도록 하라고 김일성이 지시를 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나는 평양의 만경대로부터 멀지 않은 용악산 국립공원 아래에 있는 땅을 건립부지로 추천했다. 그곳은 경치가 수려해 여러 기관에서 앞다투어 청사 등을 짓겠다고 나섰으나 김일성이 승인하지 않는 곳이었다. 그래서 나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김일성이 좋은 부지를 추천하라고 해서 용기를 내었던 것이다. 그 자리는 자기가 특별히 눈여겨보고 있던 자리인데 정말 좋은 자리라면서 김일성은 선선히 허락해 주었다. 게다가 김정일도 주체과학원 청사를 잘 짓도록 도와주었다. 그리하여 1987년 말쯤에 주체과학원의 새 청사가 완공되었다. 준공식에는 김일성도 참석하여 기념 촬영을 하는 등 과학원의 관리 운영이 필요한 많은 배려를 약속했고 또 계속하여 지원해 주었다. 새 청사에서 주체사상 연구가 한창이던 어느 날 김정일이 현대 자본주의의 본질에 관한 글을 하나 써달라고 했다. 문서 정리실 서기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국제정세에 대한 지식이 빈약하여 그런 글을 제대로 쓸 수 없을 걸로 생각하고 내게 부탁한 것이었다. 나는 그의 주문대로 2차 대전 이후 변화 발전하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의 특징과 그에 맞는 혁명 전략 문제를 다룬 글을 써주었다. 그리고 그의 사상을 조금이라도 계몽시켜 볼까 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현대 자본주의의 계급 구조 변화와 자본주의 열강들의 협조 관계를 강조하고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낡았다는 것을 이해시키려 했다. 그는 일본의 계급 구조에 대해서도 물어왔는데 나는 일본에는 육체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4%밖에 안 된다고 보고했다. 그것은 내가 일본의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알게 된 내용이었다. 김정일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해 예전과는 다른 인식을 갖게 되면서 변화된 환경에 맞는 혁명운동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 같았다. 그는 나에게 과업을 주고 독초까지 하는 열성을 보였다. 그는 유물론이나 변증법은 좋아하지 않았으나 그 이론으로 정치적 틀을 짜는 데는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써주었던 글을 무수정으로 채택했다. 그 후 김정일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지금 학자들이 마음대로 토론도 못하고 있다. 각급 당 조직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앞날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세계 정세를 알고서 이론을 전개할 수 있는 학자들을 양성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출신 성분에 관계없이 이 땅에서 가장 수재라고 소문난 사람들만 뽑아 나의 직속으로 두고 이론을 연구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 줄 테니 필요한 자료를 자신에게 보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제안을 듣고 기뻐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선전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과학원 학자들이 계속 나와서 주체사상연구소를 집요하게 중상 비방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사회과학원에서 이론적으로 잘 무장된 학자들만을 뽑아 그들의 사상개조를 실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사회과학원에서 가장 실력 있고 주체과학원을 반대하는 데 앞장서온 7, 8명의 학자들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그러자 원장인 양형섭이 조직부를 찾아와서 이렇게 하면 사회과학원은 망한다고 우는 소리를 했다. 하지만 조직부 간부과에서는 이 지시는 황 비서의 지시가 아니라 김정일 동지의 지시이기 때문에 반대했다가는 큰 문제가 된다고 위협하여 양형섭을 쫓아버리듯 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학위를 받은 20여 명의 수재들을 엄선하여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오직 국제비서인 나에게만 소속된 집단을 만들어 비밀 유지를 위해 당 중앙위원회 자료연구실이라고 명명하고 철학, 경제학, 정치학의 3개의 분실을 두었다. 그들에게는 당 중앙위원회 직원으로서 온갖 혜택을 누리게 하는 한편 학자로서의 특별 대우를 받도록 하면서 노력 동원에도 면제되는 특권을 주었다. 사회과학원에서 주체과학원으로 온 학자들은 한 달도 안 되어 자신들의 견해를 완전히 바꾸었다. 그러자 사회과학원에서는 그들을 변절자라고 비방하기 시작했다. 자료연구실 학자들의 실력은 급격히 향상되었으며 이들은 비단 김정일이 요구하는 일만을 하는 게 아니라 주체과학원 학자들의 이론 수준을 높이는 데도 적지 않게 기여했다. 특히 대남 사업 부서들에서는 어려운 이론 문제에 부닥칠 때마다 자료연구실 학자들을 초청하여 남한 운동권 내 사람들의 이념 문제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는 일까지 했다. 한편 철직당하여 평안남도 덕천 탄광에 나가 혁명화를 하고 있던 김용순이 1년 6개월 만에 국제부 부부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탄광에서도 여전히 김경희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가 돌아온 것이었다. 김경희와 김용순의 관계는 예전과 같은 수준이었고 결국 국제부는 비서인 나의 중심 세력과 김경희와 김용순의 세력 그리고 제1부부장으로 부장 대리 사업을 하는 세력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중앙당 내에서 국제부는 삼두마차가 이끌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였다. 나는 제1부부장과의 세력 다툼에서 김용순이 이길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하여 김정일에게 김용순을 부장으로 임명하여 실무 사업을 처리하게 하고 나는 비서로서 정책 문제를 지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자 김정일은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하면서 김용순을 수령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했다. 수령님은 김용순이 아첨기가 심하기 때문에 믿지 말아야 하며 중요한 일은 맡기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실권은 김정일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용순을 중용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김경희와 김용순이 국제비서 자리를 탐내며 나를 비방하게 내버려 두기보다는 내 스스로 그들을 천거하는 쪽이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김정일에게 그들을 추천했다. 그들이 국제부 일을 한다고 해봐야 매일 손님이나 만나고 연회나 참가하는 것일 뿐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을 천거하던 그해 1987년, 나는 몇 편의 중요한 글을 김정일의 이름으로 써주었다. 김정일은 내가 주체사상연구소를 떠나 자신의 충복이 되기를 계속 권했다. 그러나 내가 김정일의 권유를 외면하면서 주체사상연구소 소장직을 유지했던 것은 언젠가는 국제부를 떠나 주체사상연구소 사업에 전념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나는 중국이 개방정책으로 전환하는 걸 본 사람이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북한의 권력에는 더 이상 기대를 걸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오직 내가 하고 싶은 철학 연구에 목숨을 바칠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김정일의 허담에 대한 신임은 날로 높아갔다. 허담은 김정일의 술파티에 고정적으로 참석했으며 김정일과 죽이 착착 맞았다. 그는 김정일이 자신을 신임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짬을 내어 자신의 의견을 제기했는데 바로 일본의 조총련이 대남 사업 기지이기 때문에 조총련을 통해 국제부가 사업을 벌이고 있는 일본의 당들은 공산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일전선부의 사업 대상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중복되어 오히려 나쁜 결과가 초래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허담이 김정일에게 그 같은 의견을 계속 들이밀자 김정일도 결국 승인을 했다. 허담은 일본 공산당과의 사업에는 자신감이 없고 또 일본 공산당을 대남 사업에 이용하기도 어렵다고 본 것 같았다. 나는 김정일이 허담의 말을 계속하여 들을 게 뻔하고 또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판만 많이 벌이고 있는 것도 부담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군말 않고 일본과의 사업을 허담에게 넘겼다. 그러자 국제부 내에서는 내가 무능하여 업무를 빼앗겼다고 쑥덕거렸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무능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허담과 경쟁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그 대신 국제부의 사업으로 남아있던 일본 공산당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일본 공산당과의 사이가 소원해진 잘못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었다. 일본 공산당 측은 조선노동당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줄곧 노력해왔으나 당시 국제비서로 있던 자가 터무니없이 고자세를 취한 탓에 끝내 화해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이다. 나는 국제비서가 된 첫날부터 일본 공산당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한 번은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해서 일본의 새로운 공산당을 조직할 수 없겠냐고 물었다. 일본 공산당은 오랜 역사를 가진 당이다. 또 지식계층 속에 상당히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당과 맞설 당을 건설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보다 지금 일본 공산당이 주체사상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만 풀어주면 능히 일본 공산당을 우리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답변했다. 베트남과 쿠바 공산당은 물론 유럽의 모든 공산당들이 일본 공산당과 사이가 좋은데 유독 조선노동당만이 서로 만나도 악수조차 안 하는 형편이라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김정일에게 일본 공산당과의 관계를 개선해보겠다고 제의했다. 구걸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체사상의 우월성을 인식시키고 우리와 협조하도록 그들을 설득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정일은 그렇다면 한번 해보라며 허락했다. 나는 예전부터 일본 소재 유엔대학 부학장인 무샤 코우지 키니데 교수와 친교를 맺어왔다. 그는 참으로 양심적인 학자였다. 그리고 1986년에는 도쿄대학의 사카모토 요시카즈 교수가 북한을 방문해와 그와도 친교를 맺게 되었다. 사카모토 교수는 두뇌가 명석하고 마음씨가 고운 학자였다. 1987년 말경 사카모토 교수에게서 자신과 무샤코우지 교수가 협력하여 유엔 대학 주최로 인류의 안전보장 문제를 다루는 국제 세미나를 열려고 하니
꼭 참가해달라는 편지가 왔다. 사카모토 교수는 북한 방문 당시 나를 만나고는 일본으로 돌아가면 나를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 보겠다고 이미 약속한 바 있었다. 그에게 나는 신분이 자유로운 학자가 아니라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참가할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답장을 했다. 그러자 다음 편지에 남한에서는 문익환 목사가 참가하기로 되어 있고 일본에서는 최고위급 학자들이 참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중국, 러시아에서도 저명한 학자들이 참가한다고 알려왔다. 해방 전 강제로 귀국행 배를 탄 후로 일본에 간 일이 없었던 나는 일본이 얼마나 변했는지 보고 싶었다. 또 일본의 학자들을 만나보고 싶기도 했다. 그래서 김정일에게 일본에서 열리는 학술 토론회가 상당한 수준이며 이 기회에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공산당의 책임 간부들과 만나 양당 간의 관계를 정상화해보겠다는 의견서를 올렸다. 내가 고위공직자인 까닭에 원래는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김일성 부자의 욕심과 나의 출장 계획이 맞아떨어져 승인이 났다. 말하자면 일본의 주체 사상을 전파하고 일본 공산당과의 서먹한 관계를 개선하는 일은 북한으로서도 분명한 이익이었다. 그리하여 해외 출장이 이루어졌다. 평양을 떠나 베이징에서 도쿄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카모토 교수한테서 급한 연락이 왔다. 내용은 입에 담기 어려울 만큼 부끄러운 김현희의 칼기 폭파 사건이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일본 정부는 조선노동당 간부의 입국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유엔대학은 일본 정부의 관할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유엔대학이 개최하는 국제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은 막지 못하지만 다른 활동은 일체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어두운 소식이었다. 그래서 평양에 연락하여 지시를 요청했더니 일본으로 가든지 돌아오든지 나더러 알아서 결정하라고 했다. 중국 사람들이나 대사관의 몇몇 사람들과 협의해보니 전에도 일본 정부가 그렇게 선포했다가 막상 들어가면 활동을 제지하지는 않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나는 이왕에 떠나왔으니 일본까지 가리라고 결심했다. 조선노동당 비서와 같은 고위급 당 간부가 일본을 방문한 것은 내가 처음이었다. 그래서인지 일본 정부의 경계는 철저했다. 게다가 대한항공 폭파 사건이 발생한 터라 그 경계는 도가 지나칠 정도였다. 내가 묵은 요코하마 숙소를 7, 8명의 일본 경찰이 지켰으며 호텔에서 국제세미나장까지는 고작 100m 거리였는데도 사복 경찰들이 빈틈없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 북해도나 오키나와 등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나려고 찾아왔다. 그들은 내가 당하는 조치가 부당하다며 격분하고 개탄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일본 공산당과의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12월 하순 평양으로 돌아와야 했다. 평양에 돌아와서야 베이징에서 내가 그대로 돌아오지 않아 김일성이 노여워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내가 일본으로 간 것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당시의 내 행동이 고위급 당 간부로서는 신중치 못한 모험적인 것이었음은 분명하다. 나는 당시 주체 사상의 대외 선전이 잘 되어 자만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김일성의 노여움은 당연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공지에 몰린 나를 구해준 것은 김정일이었다. 뜻밖에도 그는 김일성에게 이번 일은 황 비서보다도 자기한테 더 잘못이 있다면서 김일성의 노여움을 풀어준 모양이었다. 김정일은 나에게 그 같은 사정을 들려주면서 신년사 집필을 서둘러 도와달라고 했다. 하필이면 그때 문서정리실 실장이 췌장염으로 사망하여 김일성의 신년사를 쓸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초대소에 나가 1988년도 김일성의 신년사를 집필했다. 김정일과 김일성의 비준이 난 다음 날, 김정일로부터 국제비서를 그만두고 문서 정리실을 맡아달라는 전화가 왔다. 김용순을 국제부장으로 등용하고 지금 부장 대리로 있는 사람은 노동신문사 주필로 보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용순에게만 국제부를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를 통제할 수 있는 든든한 사람을 비서로 배치하려고 했다. 알고 보니 그 든든한 사람이란 바로 허담이었다. 그리하여 허담은 오래도록 희망했던 대로 국제비서가 되고 김용수는 국제부장이 되었으며 나는 주체사상연구소와 문서정리실 외에 당역사연구소 소장으로 임명되었다. 가족들은 내가 국제비서에서 해임되자 섭섭함을 나타냈으나 나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졌고 무엇보다 권력의 중심부에서 부대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다. 나는 평양 시내의 중앙당 청사로부터 가까우면서도 삼림이 우거지고 경치가 수려한 의암 초대소에서 김일성 부자를 위한 집필 작업을 지도하게 되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집에서 묵고 줄곧 초대소에서 숙식하며 일했다. 주체사상연구소에도 자주 나갔고 주체과학원에도 나가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났다. 이 무렵 나의 관심은 개혁개방 이론에 집중되어 있었다. 나는 그 문제와 관련하여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사회주의의 잘못을 고치고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도입하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이론의 철학적 기초부터 근본적으로 고치고 개혁개방의 기본 방향을 밝혀주는 이론을 확립하는 데 주된 노력을 기울였다. 체제의 몰락은 대체로 외부적인 충격이나 침식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내부적인 모순과 균열에서 온다. 북한 정권의 몰락도 그 원인은 내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김정일이 권력의 전면에 나서는 시기와 북한 경제가 하강 곡선을 그리는 시기가 일치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내가 새로 맡은 문서정리실은 김일성 부자의 이론 서기실인 만큼 그곳에는 북한에서 취급되는 각종 통계들이 집중되어 있다. 나는 통계에는 별로 흥미를 갖지 않았으나 북한 경제가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 당국은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김일성에게 허위 사실을 보고하고 외부에도 각종 통계를 왜곡시켜 발표해왔다. 그러나 문서 정리실에 남겨진 정확한 통계로는 김정일이 후계자로 떠오른 무렵인 1975년부터 이미 북한 경제가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특히 김정일이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 1986년 이후부터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김정일은 자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권모술수에는 능했으나 나라를 실속 있게 꾸려나가지는 못했으며 무엇보다 잘못된 점은 개인 우상화 수준을 높이려는 그릇된 정치 효과를 우선시하면서 경제 건설에 나선 점이었다. 김정일은 1970년대에 실권을 잡으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70일 전투라는 유명한 운동을 벌인 적이 있었다. 이 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났다.